돈값 못할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 제 뺨을 후려치는 그 서늘한 손길과 함께 제 며느리라는 것이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쓸모없는 건 당장 꺼지라고. 그것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심장이 멎는 소리 같았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저는 60 후반에 평범하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제 삶이 그리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일을 겪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충격적인 진실들 앞에서 저는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지요. 어쩌다 제 인생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24살, 제 첫 번째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어지는 제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4살의 꽃 같은 나이로 시집을 갔지만 29에 소박을 맞고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죄인처럼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새아가 내 다른 건 다 안 바란다. 그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다오.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한 독자 집안이었고 제 남편 역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그 간절한 부탁이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금방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겠다 마음먹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서서히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슬슬 소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니들 편히 지내라고 밤마다 친구네 집에서 일부러 자고 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 나이 언제까지 남의 집 신세를 져야 하니?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그리고 또 2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제 등 뒤에 서슬퍼런 눈초리가 따라붙는 것만 같았죠. 결국 제가 29이 되던 해,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욕탕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하겠다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쫓겨나듯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바로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여자가 결혼한 바로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혹시 남편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대대로 독자만 태어난 그 집안의 내력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희 집안은 자식을 많이 낳은 다사산 집안이었으니 분명 제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재혼하자마자 아들을 얻었다니 이제 누가 봐도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 앞에 저는 남자를 다시 만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아이 없이도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 저희 세대 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몸으로 다시 시집을 가봤자 결국 또다시 소박맞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평생 혼자로 남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는 늙어 죽을 생각을 하느냐,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떠냐,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결국 35이라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흠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는 좋은 조건의 집안을 알아보시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넉넉지 않은 시골 마을의 노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42의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무척이나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결혼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문제로 저를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당신같이 고운 사람한테 나처럼 나이 많은 늙은이가 장가들어서 미안하구먼. 아이는 무슨 우리 둘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저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던 우리 부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7의 늦은 나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온 세상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 아들을 키웠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남들처럼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는 못했지만 저희 부부가 직접 땀 흘려 가꾼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만큼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성실한 농사꾼이었거든요. 밭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와 달콤한 과일들로 우리 아들 배는 언제나 통통하게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아들의 손을 잡고 장에 가곤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유독 제 아들을 예뻐해 주셨죠. 우리 아들이 나이에 비해 남달리 영특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똘똘이 민준이 왔구나. 오늘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거야? 생선가게 아저씨가 껄껄 웃으며 묻자 이제 겨우 5살 된 제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고등어 제일 실한 놈으로 한 마리 주시고요. 꽃게는 2kg, 그리고 가자미는 5마리만 주세요. 생선가게 아저씨는 주파나를 튕기려다 말고 제 아들을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어디 보자. 고등어 한 마리에 1,500원이고 꽃게가 오늘 시세가 좋아서 9,500원인데 가자미까지 하면 아저씨 전부 다 해서 17,000원이에요. 맞죠? 허허, 이놈 봐라. 이 아저씨보다 계산이 더 빠르네. 아니, 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다니까. 어떻게 이 어린 것이 이렇게 셈이 빠를꼬. 민준아, 그럼 이건 100 더하기 100은? 엄마, 이따가 과자도 사주실 거죠? 고기도 사야 하고요. 아들은 제 옷자락을 잡아 끌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흐뭇하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시장에 갈 때마다 아들은 저나 상인들보다도 항상 계산이 빨랐습니다. 한글을 정식으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4살 때부터 간판 글씨를 더듬더듬 읽더니 그저 영어 만화를 틀어줬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는 영어로 무어라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들 나이 고작 7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려 목마를 태워주곤 했죠. 게다가 공부까지 잘하니 그 아이는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농사를 짓고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와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비록 남들 눈에는 대단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남편이 55의 나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들은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빠를 마주하고 나서야 아이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의사가 될래요. 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작은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는 똑똑하니까 틀림없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그날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막걸리를 한 잔 걸치고 논뚝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래 밭을 정비하느라 쌓아둔 낡은 쇠 구조물이 있었고 남편은 거기에 복부를 심하게 찔리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상처를 통해 균일이 들어가 폐혈증이 왔고 허무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뜬금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한 것은 아마도 아빠를 살려내지 못한 의사들에 대한 어린 마음의 원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남편을 맡았던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죽었으니 제 아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신은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그 누구도 허망하게 떠나보내지 않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겠죠. 그날 이후 아들의 목표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는 동안 저는 남편이 남긴 논밭을 모두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그 넓은 농사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고 무엇보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에는 서울만 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어렵사리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바닥을 드러내는 동안 취직이 되지 않아 하루하루 얼마나 피가 마르고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모자의 생계가 당장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민준아, 엄마 취직됐어. 내일부터 봉제 공장에 나가서 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알았지? 정말요, 엄마?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가 꼭 취직될 줄 알았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뭐든지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건 당연한 거죠. 아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쩌면 저리 속 깊고 예쁘게 하는지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늦게까지 고된 야근을 하면서도 아들 생각만 하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면 제 얼굴은 저절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는 손발이 부르트도록 재봉틀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어딘가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을 때 그 비싼 학비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었으니까요. 제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었지만 아들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난히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그 고등어를 2마리 사서 아들과 함께 먹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져 항상 한 마리만 사와서 아들의 밥그릇 위에만 살을 발라 얹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이 고등어에 DHN인가 뭔가 하는 게 많아서 머리에 그렇게 좋대. 엄마 DHA예요. 엄마도 같이 드세요. 아니야. 엄마는 보기만 해도 배불러. 우리 민준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터질 것 같네. 그래도 한 점만 드세요. 아들은 기어이 고등어 살을 반으로 갈라 제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똑똑한 아들이 제가 고등어를 딱 한 마리만 사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그럼 저는 또다시 그 작은 고등어 살점을 반의 반으로 떼어내어 아래 밥그릇에 슬쩍 다시 얹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괜찮다니까. 우리 민준이가 더 먹고 힘내서 공부해야지. 공장에서 받는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문제집 한 권 사주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와줘 꼭 필요한 책들은 큰맘 먹고 사주었지만 넉넉하게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퇴근길에 일부러 근처 학원가를 돌며 학생들이 버리고 간 책들을 주워오곤 했습니다. 고맙게도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에 들린 낡은 책들을 보며 고맙다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해주었죠.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절이라 엄마가 남이 버린 책을 주워온다고 창피할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습니다. 봉제 공장에 3년째 다니던 어느 날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공장 언니가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민준이 엄마, 그 옷만 지금 3년째 입고 있는 거 알아? 이제 옷 좀 새로 사 입을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도대체 어디에 다 쓰는 거야? 옷 한 벌 안 사 입고. 어디에 쓰긴요? 나중에 우리 아들 학비에 보태야죠. 우리 아들 의대 가야 하거든요. 뭐 의대? 민준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 좀 잘하긴 해요. 그리고 그놈이 자기 입으로 꼭 의대에 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들이 가겠다는데 엄마가 돼서 돈이 없어서 그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벌고 아껴서 모아야죠. 그렇긴 한데 의대가 뭐 가고 싶다고 아무나 다 가는 데는 아니잖아. 공장 언니는 제 말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라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연후
제 아들이 정말로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에 떡하니 합격하고 나서는 제 손을 붙잡고 정말 대단하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의 모든 꿈을 다 이룬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들 못지않게 저 또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작은 수선 가게를 차려 밤낮으로 일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조금씩 집안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한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데려온 여자친구는 뭐랄까 처음 본 순간부터 어딘가 마음이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선영이라고 해요. 그래 어서 와요. 오늘 오느라 힘들지는 않았고. 아휴 힘들었죠. 골목길이 너무 좁고 복잡해서 오빠가 차 대느라 한참 고생했어요. 이런 주택가는 처음 와봐서요. 아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주택가가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냐? 제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저 아이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들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오빠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너무 궁금했어서 오는 내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는지 몰라.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살가웠지만 저를 대하는 눈빛과 말투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애매했습니다. 대놓고 예의가 없다고 야단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손하고 싹싹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뭐라 꼬집어 말하기 힘든 미묘한 무례함 같은 것이 그 아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에서는 정말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 아들에게 어찌나 살뜰하게 구는지 그 모습만 보면 정말 내 아들을 하늘처럼 사랑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 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아들의 안목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부잣집 사람들답지 않게 무척이나 겸손하고 따뜻한 분들이었거든요. 사부인, 저희가 민준군을 오늘 처음 배웠지만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참으로 점잖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부인께서 훌륭하게 잘 키우신 덕이겠지요. 사돈어른께서 좋게 봐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똑똑한 아들을 앞길 막지 않으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변변한 책 한 권 마음껏 못 사주고 그 흔한 학원 한 번 속편히 못 보내줘서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어미였죠. 새 아들이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의사까지 되었으니 제가 오히려 민준이에게 많이 고맙습니다. 어찌 민준군이 혼자 잘해서 의사가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부인께서 그동안 홀로 아드님을 키우시며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하셨을지 저희가 보지 않았어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대학 교수님이신 사돈어른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존경이라뇨.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 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야말로 저희 딸 자식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가 변호사란 직업에 겉모습만 멀쩡하지 아이고 사실은 아직 철부지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다 가르쳐서 보냈어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사부인께서 따끔하게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상견례 내내 저와 사돈 어른들 얼굴에서는 따뜻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훈훈하게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는 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 척척 잘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예물 보러 갈까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시면 어떠세요? 예물? 예물은 너희 둘이 가서 예쁜 걸로 고르면 되지. 내가 거기 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겠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보태주시는 건데 당연히 같이 가셔서 봐주셔야죠. 제가 선영이한테도 다 말해놨어요. 엄마 꼭 모시고 오라고요. 난 정말 괜찮은데. 제발요, 엄마.
같이 가서 엄마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 고르세요. 네? 아들은 저와 꼭 함께 가고 싶다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보기에도 휘황찬란한 보석가게였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제 눈을 멀게 할 듯한 밝은 조명과 서늘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제 딴에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나섰지만 그 화려함 속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순식간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흙과 기름때가 마를 날 없었던 제 거친 피부와 마디 굵은 손이 부끄러워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안내하는 푹신한 벨벳 의자에 앉았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어색하게 고개만 돌리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열장 앞에 서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직접 착용도 해보고 제게 와서 어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선영이한테 잘 어울리죠? 어머님 이건 어떠세요? 예쁘죠? 저는 그저 다 예쁘다, 다 잘 어울린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며느리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세트와 푸른빛이 감도는 사파이어 보석 세트를 골라놓고 견적을 보고 있더군요. 그때 아들이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어때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엄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쁘긴 하다만 젊은 사람이 하기엔 좀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선영이 거 말고요. 엄마 거 고른 거예요. 저는 이 진주가 참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은데 엄마 한번 껴보세요. 아이고 얘야 무슨 내 것까지 사려고 그러니. 됐다. 난 정말 괜찮아. 한번 껴보기만 하세요. 제발요. 사실 오늘 엄마 모시고 온 거 엄마 선물도 하나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마지못해 반지를 끼워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반지가 제 굵은 손가락에 맞춘 듯 꼭 맞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손 위에서 진주가 어찌나 곱고 영롱한 빛을 내는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금목걸이 하나, 금반지 하나 없이 살아온 저였습니다. 제 자신을 꾸미는데 돈을 쓰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사치라고 여겼으니까요. 언제나 제 인생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었고 저는 그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아름다운 보석을 싫어하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히 가져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뿐이죠.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제 손이 참 예뻐 보인다고 나도 여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들의 돈으로 이 비싼 것을 덥석받을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네요. 딱 엄마 거예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고 아들은 아 교수님 하더니 굽신거리며 통화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제 귓가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님 그거 정말 사실 거예요? 꽤 마음에 드시는 눈치네요. 아니야 내가 이런 걸 사서 뭐에 쓰겠니. 어디 하고 다닐 데도 없고. 하긴 어머님 말이 맞죠. 솔직히 하루 종일 그 좁은 수선 가게에서 바느질에 다림질만 하시는 분이 이런 반지 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며느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친 채 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건 어머님한테는 그냥 사치품일 뿐인걸요. 집에서나 잠깐 껴보실 거면 뭐하러 사세요? 괜히 잡일할 때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안 그런가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스스로가 나는 하찮아서 무시당해도 싼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며느리는 언제 그랬냔 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교수님이 너무하신다. 오늘처럼 쉬는 날까지 오빠를 좀 가만히 놔두시지. 무슨 전화를 그렇게 급하게 하신대?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 어쩌겠어. 오빠가 너무 잘나서 그런걸.
아, 참, 오빠. 나 우리 엄마 드릴 선물은 이걸 골랐어. 이거 어때? 예쁘지? 아, 그래. 그것도 좋네, 우리 엄마는. 엄마는 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셨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심장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다 골랐으니 그만 가자꾸나. 여긴 공기가 좀 답답하네. 엄마는 먼저 밖에 나가 있을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뒤따라 나오려는 것을 며느리가 날쌔게 붙잡는 것이 어깨 너머로 보였습니다. 오빠, 이거 견적은 내고 나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가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괜한 내 자격지심에 잘난 며느리의 철없는 행동 하나하나에 더 크게 상처받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한 탓이라고 애써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살핀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내가 기분 안 좋을 일이 뭐가 있겠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 예물 맞추러 온 좋은 날에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충 둘러대며 흐트러진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기가 막힌 말을 던졌습니다. 맞아, 오빠. 아무 일도 없었어, 어머님. 혹시 이런 보석들이 어머님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사기 싫다고 하신 거죠? 며느리는 마치 제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연민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휴, 오빠가 괜히 어머님 싫다시는데 억지로 사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냥 저희 것만 계산하고 나오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엄청나게 위하고 걱정해 준다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가식적인 말투에 저는 어이가 없어 그저 그 아이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해맑게 웃더니 제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예물 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 감사한 마음에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고는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시장골목 구석에 있는 허름한 떡볶이집이었습니다. 요즘은 번화가에 크고 깨끗한 떡볶이 체인점도 많다던데 그곳은 낡은 테이블이 고작 하나에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 의자가 3개 놓여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 떡볶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제가 오늘 떡볶이에 오뎅에 순대까지 종류별로 다 쏠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거 사준다던 게 여기였니? 에이, 그런 고급 식당은 평소에도 오빠랑 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추억도 쌓을 겸 일부러 여기로 모시고 온 거죠. 어머님 어떠세요? 이런 데 오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지 않으세요? 아들 앞에서는 저를 끔찍이 위하는 척했지만 며느리의 속내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돈 없고 능력 없는 시어머니에게는 이런 음식이, 이런 자리가 어울린다고요. 저는 결국 그날 떡볶이를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단단히 체하고 말았습니다. 먹는 신용만 했을 뿐인데도 그 불편하고 치욕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숨도 못 쉴 만큼 속이 꽉 막혀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게 약을 사다 주고 밤새도록 제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제가 약 기운에 스르르 잠이 든 줄 알았는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바로 방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나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다. 저녁도 얼마 못 드셨는데 저렇게 심하게 체하신 걸 보면. 그러게 말이야, 선영아. 다음부턴 어른들 모시고 분식집 같은 데는 가지 말자. 밀가루 음식은 어른들 소화에도 안 좋고 영양가도 없잖아. 알았어, 오빠. 내 딴에는 일부러 신경 써서 모시고 간 건데. 그보단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다니시는 것 자체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연세도 있으신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려면 힘드시기도 할 테고. 그런가. 그러니까 오빠, 다음부터는 그냥 결혼 준비 우리 둘이서만 하자. 그니 어머님 힘들게 모시고 다니지 말고. 그래, 알았어. 그게 좋겠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사돈 어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 친딸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리라 다짐했건만 저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은 그 아이를 이미 조금씩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보다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요. 시간은 흘러 아들은 결혼을 했고 병원 근처에 번듯한 아파트를 얻어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저는 맞벌이로 바쁠 두 아이들을 위해 가끔씩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을 여러 개의 반찬통에 나눠 커다란 쇼핑백 2개에 가득 채워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난히 햇볕이 따가운 한여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도착하는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어찌나 덥고 습한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오는 길에 갈증이나 물을 사서 벌컥벌컥 마셨더니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소변이 너무나 급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집 문 앞에 조용히 반찬통만 놓고 돌아왔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일하는데 바쁜데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 반찬 가지고 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말이야. 그리고 날이 너무 더워서 이 반찬들도 얼른 냉장고에 넣어놔야 할 것 같고. 아이고 엄마, 이 더운 날씨에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화장실 다녀오시고 반찬 냉장고에 넣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래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 아들에게서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회사에 출근했을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하더군요.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야말로 이 시간에 집에서 뭐 하는 것이냐?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었니? 아, 오늘 제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휴가 냈어요.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아니, 그냥 뭐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픈 게 몸살이 났나 봐요. 여세 일을 좀 무리하게 했더니.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약은 먹었고 엄마가 약이라도 사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금 먹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 손에 드신 건 뭐예요? 응, 너희 먹을 반찬 좀 해왔다. 날이 더워서 쉬어버릴까 봐 냉장고에 바로 넣으려고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들어왔어. 미안하구나.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배를 눌렀을 텐데 그럼 넌 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라. 내가 냉장고에 반찬만 넣고 조용히 갈 테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럼 이제 바로 가시는 거죠? 응 그래 가야지. 푹 쉬어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몸이 이래서 물 한 잔 대접도 못 해드리네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넌 어서 들어가 눕기나 해. 난 화장실만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갈 테니. 저는 급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변을 지릴 뻔했죠. 아, 갑자기 그렇게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화장실 안에는 웬 낯선 여자가 속옷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급해서 사람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지. 잠시만, 화장실 좀. 저는 일단 급한 용무부터 해결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제야 거실의 이 기묘한 상황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여자는 어느새 옷을 챙겨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고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누구신데? 아, 저요? 저는 이 동네 아는 언니예요. 선영이가 아프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약 사다 주러 잠깐 들렀어요. 그치 언니? 응. 이분은 우리 시어머니셔.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며느리가 집에 혼자 있는 줄만 알고 화장실 문을 함부로 열어서 큰 실례를 했네요. 그럼 두 분 이야기 나누시다 가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많이 안 좋으면 꼭 우리 민준이한테 얘기해야 한다. 알았지? 아, 어머님. 그런데 오늘 저 집에 있었던 거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응? 그건 왜? 오빠,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까지 아프다고 하면 괜히 신경 쓸 것 같아서요. 저까지 오빠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당연히 알아야지. 어머니, 저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오빠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저 정말로 오빠가 저 때문에 걱정하는 거 싫어서 그래요. 네? 제발요. 네가 정 그렇다면 알았다. 그럼 어머님은 오늘 저 안 만난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언니도 오늘 못 보신 거예요. 아셨죠? 그 아이의 집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쟤는 도대체 뭘 저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걸까? 남자랑 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고작 아는 언니가 와 있는 걸 남편에게 왜 그리 쉬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혼자 있는 척 연기를 한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앞뒤가 다른 그 아이의 행동에서 어딘가 음흉하고 서늘한 구석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오해로 며느리를 나쁘게만 보지 말자.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의 유별난 사생활 방식이려니 하고 애써 그날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소 저는 아들과는 종종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며느리와 직접 통화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그 아이는 특별한 용건이 없는 한 제게 먼저 전화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아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에게는 그토록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이였지만 제게까지 살갑게 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과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부쩍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갈 좀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갈비? 네, 민준 씨가 어머님표 LA 갈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게 너무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네요. 제가 흉내 내보려고 해도 어머님 손맛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요. 아들이 제 음식을 찾는다니 그 말에 제 마음이 어찌나 흐뭇하던지요. 그래?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그럼 해줘야지. 저번에 해준 밑반찬들은 다 먹었고? 네, 어머님. 실은 그것도 거의 다 떨어져 가요. 그랬구나 하겠다.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한번 들르마. 그 전화를 시작으로 며느리에게서는 끊임없이 음식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LA 갈비부터 시작해서 달콤 짭짤한 소갈비찜, 야들야들한 불고기, 그리고 심지어는 매운 돼지갈비찜까지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고기 반찬들 위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근하고 돌아왔을 아들에게 잘 지내는지 궁금해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준아, 선영이가 가져간 갈비찜은 맛있게 잘 먹었니? 내 입에 양념이 잘 맞았는지 모르겠구나. 다음에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쁜 선영이 시키지 말고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렴. 한참 동안 아들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 의사일이 고되겠거니 하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 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제야 문자 봤어요. 근데 엄마 갈비찜이라니요? 무슨 갈비찜 말씀이세요? 어제 집에 왔다 가셨어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어제 병원에서 당직 서느라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집에 가면 바로 먹을. 늘 감사해요, 엄마.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갈비찜을 만들어 며느리 편에 보낸 것은 지난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못 먹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떠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그 전에 보냈던 불고기랑 다른 반찬들은 다 먹었고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간 음식들을 전혀 먹어보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뒤 떨리는 손으로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해준 갈비찜 너무 맵지는 않으니? 우리 민준이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내가 깜빡하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건 아닌가 해서. 아니요, 어머님. 딱 좋았어요. 오빠도 너무 맛있다면서 어찌나 잘 먹던디요. 어머님 덕분에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다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번에는 제육볶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가 요새 매운 게 자꾸 당기나 봐요. 자꾸만 매콤한 것만 찾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그 많은 음식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 아들이 먹지도 않은 그 음식들을 며느리는 대체 누구를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번 주 안에 제육볶음 맛있게 해서 가져다 주마. 전화를 끊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라. 그 아이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리라. 며칠 뒤 저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돼지고기를 끊어왔습니다. 매콤한 고추장과 달콤한 양파, 알싸한 마늘을 듬뿍 넣어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제발 내가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아니게, 상처받는 일만은 없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제육볶음을 모은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제육볶음이 담긴 쇼핑백을 조용히 내려놓고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제육볶음 두고 간다. 맛있게 먹으렴. 그리고는 재빨리 복도 코너의 비상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흐른 뒤 아들 집 현관문이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문 앞에 놓인 쇼핑백을 들고는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저 음식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일까? 속으로만 짐작하던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제발 아니어야 한다. 저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며느리의 뒤를 그림자처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길 건너편에 아주 허름한 연립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작은 슈퍼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사는 것도 잊지 않더군요. 연립주택은 지은 지 아주 오래되었는지 벽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금방이라도 허물어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낡아 보이는 한 빌라의 3층으로 올라가 익숙하다는 듯 한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에 숨어 문이 열리기만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제발 덩치 큰 남자가 나오지 않기를. 마침내 문이 열리고 며느리를 마중 나온 사람의 얼굴이 복도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난 또 누구라고. 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전에 아들 집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오늘은 그때와 달리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 차이가 나 보였죠. 저처럼 엄마뻘이라고 하기엔 또 젊어 보였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며느리를 의심해서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니다니. 어쩌면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속 좁고 못된 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이런 허름한 연립에 사는 지인의 집까지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속물 같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선영아, 제육볶음은 잘 받았니? 어머님, 전화하셨네요? 아니요, 저 아직 못 받았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나오게 돼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일하는 중이겠네. 바쁠 텐데. 네, 어머님. 그래서 조금 길게 통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점심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제육볶음은 양을 넉넉하게 했으니 너무 많으면 이웃들이랑 나눠 먹어도 된단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대견하게 생각했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섬뜩한 혼란스러움만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저 아이는 왜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여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며느리에 대한 제 생각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혼란 속에서 며칠이 지났을까? 제게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토록 고기 반찬을 해달라고 졸라댔던 것이로구나. 임신을 해서 입맛이 당겼던 모양이구나. 그제야 저는 며느리의 그 많던 거짓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10달 후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품에 처음으로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며느리는 제게 부쩍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제게 자주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출산 후 휴직계를 냈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다급한 호출에 저는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한달음에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마트에 급하게 살 게 좀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마트에 간다던 며느리는 못해도 2-3시간은 좋게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대형마트에 갔다가 바로 옆에 쇼핑몰이 붙어 있길래 잠깐 들렀어요. 며느리는 양손에 가득 들린 명품 쇼핑백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이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 낳으면 하루 종일 애한테만 붙들려 있느라 나 자신한테는 단 1분도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요. 그래서 예쁜 옷들 구경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라네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니까 제 마음 아시죠? 저는 3년 내내 똑같은 작업복만 기워 입고 다녀서 공장 동료에게 핀잔을 듣던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능력 있는 변호사기. 저 정도 쇼핑이야 당연한 것이겠구나.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며느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를 온전히 제게 맡겨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처음엔 2-3시간이던 외출이 나중에는 7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딜 그렇게 오래 다녀오는 게냐? 아, 어머님, 오늘은 산후 마사지 좀 받고 왔어요. 온몸에 뼈마디가 다 쑤셔서요. 어제는 사우나에 다녀왔다면서. 내일은 친구랑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오려고요. 다음 주에는 영화도 한 편 보고 싶고요. 온갖 이유를 들이밀며 육아에 지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니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제 손주를 돌보는 일에 발목이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생계로 삼고 있던 작은 수선집도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이를 계속 봐주기는 좀 어렵겠구나. 나도 이제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아들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이제 복직도 1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주호 안 봐주시면 대체 누가 우리 주호를 봐주겠어요. 나도 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겠니?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 안 되면 안사돈께라도 좀 부탁드려 보거라. 저희 엄마는 대학교에 강의 나가시잖아요, 어머님. 바쁘셔서 안 돼요.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좀 쉬시면서 손주랑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한창 예쁠 때인데 이 시기 지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제가 엄마 섭섭지 않게 아이 봐주시는 비용은 꼭 챙겨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가게에서 버시는 것보다 제가 나가서 버는 돈이 훨씬 많으니 어머님이 쉬시고 제가 일하는 게 저희 집안 경제에도 훨씬 이득이고 어머니 월급은 오빠랑 상의해서 넉넉하게 잘 챙겨드릴게요. 네? 저는 결국 제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이 준다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줄 것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끔찍이 생각하는 내 아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겠거니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마치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에게 업무 지시라도 하듯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께 월급을 드리는 거니까 출근 날짜랑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서 와주셔야 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첫 출근이시니까 월급은 매달 15일에 맞춰드릴게요. 그렇게 제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제 첫 출근이 되었습니다. 출근 전날 며느리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며 딱딱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주호 봐주실 때 텔레비전은 절대 켜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 옆에서는 핸드폰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자파도 그렇고 아이한테 영상이 일찍 노출되는 게 뇌 발달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재워놓고 그동안 밀린 드라마나 실컷 볼 생각이었거든요. 며느리의 그 서슬퍼런 말투에 저는 저도 모르게 뜨끔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이를 키웠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유난스럽게도 아이를 키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서운하게 했던 것은 저를 할머니가 아닌 돈 받고 일하는 베이비시터로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붙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들다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 볼 때 핸드폰 사용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벌써 잊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잠깐 받은 것뿐이다. 잠깐이 아니잖아요. 10분 넘게 통화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CCTV 설치했거든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의 집에서 내 손주를 돌보면서 내가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을 생각해서 갓 태어난 제 손주를 생각해서 저는 또 한 번 꾹 참고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호 이유식은 냉장고 맨 아래 서랍에 종류별로 넣어놔서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건 절대 먹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버려주세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아, 참. 그리고 이건 저번 달 일해주신 비용이에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툭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10장, 고작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병원의 의사이고 며느리는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인데 하나뿐인 손주를 돌봐주는 값으로 고작 50만 원이라니 요즘 베이비시터 월급이 못해도 150만 원은 훌쩍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돈을 안 받고도 내 손주를 봐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를 하녀 부리듯 대했던 며느리의 행동들을 생각하니 이 돈은 돈이 아니라 제 얼굴에 던져진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그 속상한 마음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시작한 일도 아니었으니 그냥 애들이 아직 젊어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감시와 모멸감 속에서 5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유아식을 꺼내 손주에게 정성껏 먹였습니다. 아이가 배불리 먹고 새근새근 잠이 들고 나니 그제야 제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싶어 습관처럼 냉장고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문손잡이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내 냉장고 함부로 뒤지지 마세요. 솔직히 저 기분 나쁘거든요. 그날의 치욕이 그 차갑고 경멸적이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에서 손을 떼고 대신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거실 한편에서는 잠에서 깬 주호가 엎드려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고 있었습니다. 보복을 맛있게 끓은 라면 냄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식탁으로 걸어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밑에서 턱 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고 저는 비명 한번 지를 새도 없이 그대로 냄비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제 몸을 덮치는 펄펄 끓는 국물의 고통을 느낀 것도 잠시 바로 제 귓가에서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발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제 손주 주호였습니다. 아이가 기어와 제 발밑에 있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의 고통도 잊은 채 기겁하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의 몸에 찬물을 뿌리며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뚝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시뻘겋게 살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아이에게 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으냐. 미안하다, 주호야. 이 할미가 배고프다고 굶주린 배 채우겠다고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구나. 손주 팔의 열기를 어느 정도 빼고 나서야 제 가슴팍이 불에 댄 듯 쓰라려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저는 제 몸에도 허둥지둥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충 제 몸의 열기를 식히고 나와 손주의 팔뚝에 조심스럽게 화상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 몸을 제대로 확인했는데 가슴팍에 손바닥만한 크기로 커다란 물집이 흉측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심하게 삐끗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억 소리가 날 만큼 아파왔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를 안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치료는 뒷전이고 아이의 상처부터 보였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설명하자 아들은 제 걱정부터 더했습니다. 주호는 동전만하게 빨갛게 붓고 물집만 조금 잡힌 거죠? 그럼 괜찮을 거예요. 흉터 안 남게 치료 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엄마는요? 가슴팍에 손바닥만하게 데이셨다면서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웬만하면 저희 병원으로 한번 나오세요. 제가 당장 예약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며느리가 싸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 위해 아픈 허리를 굽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있는 힘껏 세게 후려쳤습니다.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다치게 만들어. 돈값 못할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시어머니의 뺨을. 며느리의 눈밑이 파르르 격렬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뭐해요, 쓸모없는 것. 쓸모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그 악력, 차가운 목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무릎에서 전해져 오는 끔찍한 고통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멎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은 그 차가운 복도에 버려두고 텅 빈 껍데기만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화상 자국이 타는 듯 아파왔고 삐끗한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을 질렀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개처럼 질질 끌려 나왔다는 말을 제 입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창피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저는 그저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선영이한테 들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간신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검사받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새로 구하는 중이니까 엄마는 주호 걱정은 아무것도 마시고 일단 좀 편히 쉬세요. 죄송해요, 엄마만 힘들게 해서.
아들은 그날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로 아파서 손주를 더 이상 못 봐주는 줄로만 알고 있더군요. 그 순진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체처럼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생겨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제 노후를 대비해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사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마침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볼 일이 있다며 한사코 오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지금 아들의 얼굴을 보면 참고 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간신히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은 길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어 드나드는 문이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는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제가 한쪽 문으로 막 들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쪽 문에서 제 며느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전에 아들의 집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가 팔짱을 꼭 낀 채 함께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새로 얻은 집 마음에 들어? 응, 오피스텔이 아주 깨끗하고 옵션도 잘 돼 있네. 내가 네 덕에 이제야 호강 한번 해보는구나. 엄마라니, 저 여자가 며느리의 엄마란 말인가? 에이, 뭘. 우리 어디 가서 시원한 커피나 마시면서 수다나 떨까. 아, 정말이지 내가 그 노친네 때문에 아주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 왜 또? 내 시어미가 왜 또? 내 시어미가 또 무슨 등신 같은 짓이라도 했어? 말도 마. 우리 주호 돌보랬더니 주호 팔에 펄펄 끓는 라면 국물 쏟아서 화상 입힌 거 있지? 아니, 그 등신은 애 하나 제대로 안 보고 뭐 했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채 잡아서 집 밖으로 끌어내버렸어. 이참에 그냥 연 딱 끊고 살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어. 뭐 하나 떨어질 콩고물이 있어야 잘해주지. 안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내 시어미가 그야말로 개털이라면서 나중에 니들 발목이나 잡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 근데 그러다가 내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 양반 엄청난 효자라며. 그러다 너까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저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기를. 제발 저 악마 같은 것의 정체를 알아채기를.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누굴 믿고.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오빠는 내가 아주 살살 잘 구슬려 놨지. 지금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댁에서 푹 쉬고 계시는 줄만 알걸? 며느리는 까르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의사가 좋은 게 뭔지 알아?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 꼬박꼬박 돈이나 벌어다 주는 훌륭한 기계지 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저것에게는 고작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다니. 그나저나 이 오피스텔 마련할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긴?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는 월급이랑 우리 양부모님이 시집 갈 때 챙겨준 돈이랑 그리고 그 노친네 베이비시터 비용 빼돌린 것까지 싹 다 합친 거지. 내가 이 돈 모으느라고 아주 여기저기서 박박 긁어 모았다니까. 양부모? 베이비시터 비용.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대화는 마치 폭탄처럼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부잣집에 양딸로 들어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직 내 정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럼 하나같이 등신들이라 잘들 속아 넘어가던데 뭐. 너도 참 대단하다. 변호사인 척하고 산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챈다니. 내 딸이지만 하여간 보통 내기는 아니야. 이게 다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엄마야말로 나 그 집 앞에 버리고 가서 대신 키우게 만들었잖아. 남 등쳐먹고 사는 이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 어머 얘 말이 좀 그렇다. 등쳐먹긴 뭘 등쳐먹어. 그냥 똑똑하게 사는 거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동안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댁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친엄마였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라는 직업도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발밑으로 꺼져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당장 사돈댁에 알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아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인지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철면피 같은 것을 친딸이라 믿고 애지중지하고 계실 테고 제 아들은 제 아들대로 주호를 키우며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괜히 이 벌집을 건드려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속이 너무나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살아생전 기댈 곳 하나 없으니 죽은 사람이라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비석을 부둥켜 안고 듣지도 못할 남편에게 제 모든 한풀이를 미친 사람처럼 쏟아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된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결혼하기 전으로 그 끔찍한 것을 만나기 전으로 모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제 통곡 소리가 텅 빈 산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그게 지금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입니까?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넋이 나간 표정의 사돈 어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오셨다가 제 남편 산소에 꽃이라도 새로 꽂아주실 겸 잠시 들르셨다고 했습니다. 한스럽게 울고 있는 제 뒤에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어 가만히 서 계시다가 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실체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가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돈댁에 흠이 잡힐까 두려워 모른 척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저희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름이 깊어가던 부부에게 어느 날 집 앞에 놓여있던 갓난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자라면서 참말 잘 듣고 싹싹한 아이였지만 학교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연락을 종종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구는 아이. 인간관계를 철저히 상하관계로 구분짓는 아이였다는 것을 키우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우리 애가 친엄마를 만나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만 친엄마가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눈물 흘리던 게 전부 연극이었을 줄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보여준 합격증도 명문대를 다녔다던 그 모든 것이 전부 가짜였다니. 아무리 저희가 양부모라지만 저희까지 속일 생각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저희가 키운 딸이지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부인, 제 딸의 잘못은 저희가 바로잡을 테니 사부인은 아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국 제 아들도 며느리의 끔찍한 실체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두 분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저 그동안 두 분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세요? 이 천하의 몹쓸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겠다고 너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고 너는 우리 모두를 평생 배신해 온 거나 다름없어. 사기요? 그러는 엄마 아빠는요? 왜 내가 양딸이라고 나한테 평생 말 안 했는데요? 제가 두 분의 그 가식적인 부모 연기에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알긴 하세요? 뭐라고? 선영아,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너 원래 이렇게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애였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당장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내가 주호 엄마라서 마지막으로 참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냐고.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악담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집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사돈댁을 찾아가 매달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돈께서 증여해 주기로 했던 땅도 무효가 되었죠. 결국 며느리는 이혼을 당하고 호적에서도 파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주호를 키우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우연히 길에서 그때 그 강 사장이라는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덕분에 큰 사기를 면했다며 고마워했고 저와의 인연을 이어가 보려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남편을 그리워하기에도 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소중하거든요. 다행히 제 손주는 그 어미를 닮지 않았는지 잔머리보다는 공보머리를 타고난 듯 보입니다. 그 후 그 악독했던 모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을 등쳐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인생에 들여놓고 싶지 않습니다.